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통수단. 인구의 이동과 물자의 수송을 편리하게 만들었으며 지금의 거대한 도시의 발전을 이끈 도시 문명의 중심이 바로 이 교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교통량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이용객. 복잡해진 교통 환경은 때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그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교통량이 거기에 몰리게 되면 사실 거기가 굉장히 큰 정체가 발생해서 더 이상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한계에 다른다고 하는 거죠. 용량에 다다르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이동성의 혁명을 가져왔고 시간과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도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며 인간과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도시의 팽창과 변화 속에서 장소와 시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이것이 바로 교통 환경이다. 도시의 형성과 함께 빠르게 발전해온 교통수단. 교통은 사람과 물자를 버스, 지하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과정과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 교통 환경에는 교통수단과 교통의 구성 요소인 보행 환경, 차량 환경, 도로 환경, 운전 환경, 정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바로 이 교통 환경 속에서 시작되고 또 끝난다. 그렇다면 교통수단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무엇일까? 한국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수단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승용차가 4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버스로 33.7%,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게 18.5%를 차지한 지하철이었으며 그 외 철도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2만 가구의 12세 이상 가구원 약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정책 지표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민이 통근이나 통학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여성은 버스가 31%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자가용이 31%로 가장 많았다.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는 건 남녀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평균 통근 통학 시간은 1시간 32분으로 이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음을 보여준다.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더욱더 거대해지고 있는 도시. 이에 따라 도로망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은 더욱 얽히고 설키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은 더 이상 이제 서울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메가폴리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넓은 공간까지도 사실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고 넓은 공간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통계획을 좀 수립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며 혁신적인 발명으로 꼽히는 바퀴는 이동수단의 시초인 수레를 만들었고 이후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자동차가 들어온 건 1903년 고종 황제가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승용차 한 대를 의전용으로 들어오면서부터였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가 생산된 건 1955년도의 일이다. 그리고 1960년대 경제 재건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물살을 타게 된다. 동서를 연결하는 88 올림픽대로가 서울과 근교 도시를 연결했고 이는 도로와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이끌며 고도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를 열며 교통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버스다. 192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행된 시내 버스는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버스 개혁의 바람을 맞았는데 대한민국 교통 발전사의 산 증인으로 이제 지하철과 함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버스 시스템은 과거와 비교하면 놀랍도록 변화했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버스 노선도 앱이나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복잡한 도시의 교통의 흐름을 읽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365일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서울 시내 도로 상황과 버스, 지하철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센터 토피스. 2005년 7월부터 가동된 이곳은 버스 종합사령실과 교통카드 시스템, 무인 단속 시스템, 각종 교통 관련 기관들로부터 교통 정보를 모아 총괄 관리하는 곳이다.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피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들의 속도와 사고 지점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들은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피스에서는 버스 종합사령실로부터 수집되는 교통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통행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을 상습 정체 구간으로 분류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질적인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CCTV를 통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업용 택시나 버스에 달려있는 GPS 좌표를 저희가 실시간 속도를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홈페이지에다가 표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영업용 택시나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고속도로는 250m마다 지점마다 차량들의 속도를 검출해낼 수 있는 CC 카메라든지 루프 검지기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표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운행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 교통량과 통행 속도, 사고나 시위 등의 돌발 상황, 고속도로 상황 정보 등의 제반 정보를 단일 창구로 수집하는 센터인 토피스. 이곳에 집적된 교통 정보는 상습 정체 구간 개선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활용되어 교통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버스 운행 정보와 교통 정보를 토대로 버스의 체계를 바꾸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바로 2004년 7월 시행된 서울시 버스 개편이다. 당시 서울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버스는 거의 민영으로 운행되고 있어 이용객이 많은 구간은 공급 과잉 현상을,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구간은 대중교통 소외 현상을 초래했다. 또한 공익적인 측면의 실효성보단 수익성에 의거한 운영 노선의 심한 굴곡도는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버스 형식에서 운행되던 방식을 노선의 형식으로 바꾸자는 게 버스 개편의 큰 틀이다. 2004년 7월에 대대적으로 버스 체계를 개편했고요. 현재는 크게 버스 유형은 총 4가지입니다. 간선, 지선, 광역, 순환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 16년 3월 기준으로 353개 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간지선제는 서울시의 버스 체계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버스 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크게 나누는 것을 뜻하며 세부적으로 보면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로 나뉘어진다. 먼저 간선 노선은 파란색 버스로 시 외곽과 도심, 부도심 등 서울 시내의 먼 거리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며 초록색 버스인 지선 노선은 간선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 환승이 쉽도록 특정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노선, 그리고 노란 버스인 순환 노선은 도심과 부도심 안에서만 순환하며 운행하는 노선으로 다양한 통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빨간 버스인 광역 노선은 대도시와 주변의 위성도시를 연계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형태의 버스 노선을 말한다. 지간선제와 함께 추진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서울시와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역을 버스 운행 권역으로 나눈 것이다. 운행 권역이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과 인근의 수도권 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눈 것으로 0번 권역은 용산구, 종로구 등 도심권을, 1번 권역은
도봉, 강북 등 동북 권역을, 2번 권역은 광진구와 동대문구 등 동부 권역을, 3번 권역은 강동구와 송파구의 강동권역, 4번 권역은 서초 강남의 서남권역, 5번 권역은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로 서남권역, 6번 권역은 강서권역, 7번 권역은 서북권역으로 나누며 예를 들어 407번 버스의 경우는 서초 강남에서 출발해 은평, 마포, 서대문까지 운행된다. 버스 체계 개편과 동시에 요금 체계 또한 크게 변했는데 버스와 지하철의 통합요금제 개념의 환승 할인제 도입이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교통수단을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이용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며 유류비 절감과 도시매연 감소 등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해 주면서 생기는 교통 운영기관의 손실을 두고 도입 당시 갑론을박이 많았다. 하지만 수도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통합요금제로 점차 안정되었다. 환승 할인을 제대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카드 구매가 필수고요. 그리고 반드시 승하차할 경우에 반드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시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까먹으시는 게 하차 시에 이제 교통카드를 태그 안 하시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꼭 필수로 하시고 그리고 하차 후에는 30분 이내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환승 할인 횟수는 총 4회로 5번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환승 할인 제도가 정착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만사항으로 지적되는 건 심야 교통수단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자정 무렵이면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리. 이들은 대중교통의 몇 배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택시를 이용한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 국내 심야버스는 아직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8개 노선으로 총 4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8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계획 당시부터 서울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그 유동인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공공데이터와 그리고 KT에 있는 전화 통화량, 유동 통화량을 분석해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심야버스는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심야 시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수단의 한 대안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승객이 타는 시간은 오전 1시부터 3시 30분까지로 대체 교통수단이 택시밖에 없는 시간에 심야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노선과 긴 배차 시간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며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과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의 배차 시스템을 믿고 무작정 기다렸다면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도 검색이나 버스 노선 검색, 지하철 노선 검색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미리 안내받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환승 정보나 요금 정보, 최단 거리, 빠른 길 찾기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교통통합 시스템은 우리의 생활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각 도시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교통의 체제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 바로 한정된 도로의 교통량을 적절히 통제하고 새롭게 정비시키는 도로 시스템이다. 복잡한 교통 상황을 미리 예측해 최적의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은 도로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끈 것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내비게이션은 포화 상태인 도로의 교통 상황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1차적으로 보면 길 안내자일 뿐이지만 교통 환경 전체적으로 보면 정체되고 막힌 구간을 우회시킴으로써 교통량을 배분하고 교통시간과 교통비를 줄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교통 환경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교통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더욱 진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차 안에서 지도책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내비게이션. 지금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동안 수많은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품이 출시되기 전 모든 단말기들이 거쳐가는 이곳 GPS 시뮬레이션 실험실에서는 단말기 안전성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품 출시 전이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지도 업데이트, 또 부가 패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모든 단말기의 안정성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임의의 GPS 주행 기록을 장비를 통해 송출하여 주행 환경을 만들어 내비게이션이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는 곳이다. 도로상 위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 정보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프로부카, 내비게이션 단말들, 스마트폰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서버에서 교통정보와 그다음에 실시간 교통정보와 통계 교통정보가 취합이 돼서 통신을 통한 이런 그 빠른 실시간 정보를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런 정보들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에서는 받아들여서 좀 그 경로에 융합을 시켜서 고객들이 빠른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기본 원리는 GPS에 있다. GPS는 여러 위성에서 발신된 신호의 시간차를 통해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비게이션은 단말기를 통해 그동안 수집된 경로와 사용자들의 누적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에 따른 교통 상황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GPS와 교통정보 수집업체, 빅데이터 등의 결합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통정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운전자들은 교통정체를 피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한 도로 환경을 정확히 예측해 가장 빠른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덕분이다. 이를 위해 실험실에서 수차례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단말기들은 실차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성능을 점검받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서비스 출시 전에 신규 단말이나 정기 지도 패치 때 이제 단말을 선정해서 시험을 진행하는데요. 각 모듈군 특성을 고려해서 단말을 선정해서 실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행 테스트는 내비게이션의 이동 경로 확인과 주행 중에 나타나는 정보가 정확한지, 사용자가 입력한 등록 지점과 등록된 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표출되는지 여부를 따져 경로 탐색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비게이션은 운전자를 위한 최적의 길을 제공하게 되는 것. 초기에 내비게이션이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했던 것에 비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과거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실은 원웨이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철저하게 이용자한테 정보만 그냥 제공해주고 이용자가 그 정보를 받고서 알아서 운전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웨이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정보도 제공받지만 그 이용자가 이동하는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역으로 센터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는 그런 통행 정보를 다시 역으로 수집을 해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도로에 대한 그 통행량 배정을 훨씬 더 실시간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교통량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내비게이션. 하지만 초기에는 단순히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알려주는 1차적인 기능에만 머물렀었다. 그러던 것이 정체 구간이 생기면 최단 거리와 함께 대안 경로까지 알려주는 버전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이 최단 거리에 정체가 생기면 다음에 최단 거리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일정 수준의 통행량이 증가하면 그 다음 최단 거리를 안내함으로써 정체 구간에 교통량이 몰리지 않도록 교통 환경을 통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진화했다. 이 같은 도로의 혼잡을 감소시키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유용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지하철을 들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단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신속 정확하게 이동시켜 주어 도심 교통의 핵심이기도 한 지하철. 서울 지하철은 총 연장이 300.1km이며 하루 평균 약 680만 명의 이용객이 오고 가는 대중교통. 그야말로 시민들의 발이 이 지하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가 4호선을 이용하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2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평소 지하철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과천에서 회계까지 가고 일주일에 4번 정도 타요. 한국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약 760만 명에서 다음 해엔 약 790만 명으로 다음 해인 2012년엔 80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엔 860만 명을 넘어 약 13% 증가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버스의 하루 평균 통행량이 약 4% 증가한 것에 비하면 지하철 이용객 수의 증가 추세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서울을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발전시키고 기성시가지의 재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교통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2월에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다. 지하철 건설의 주요 내용은 도심을 통과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5개 노선의 연장 약 133km의 지하철도망을 건설하고 수도권 내 기존 철도를 전철화하여 지하철 1호선과 연결시킴으로써 여객의 일괄 수송이 가능하도록 도시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의 광역 전철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며 경기도의 주요 도시와 서울을 연결시키면서 서울 대도시권의 중요한 교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9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현재 우이 신설선과 9호선 3단계 구간이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 신림선, 동북선 등 10개 노선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에는 서울시 지하철이 연장이 441km가 되어 서울시 지하철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오가는 지하철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출퇴근길 교통 혼란은 물론 시민 불편 그리고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안전관리와 시설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네, 지하철이 일평균 약 420만 정도가 서울 권역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 한 양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각자 이런 사고 후에 신고도 중요하지만 사고 전에 미연에 서로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2월 대구광역시 1호선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대형 지하철 화재 사고. 평소와 다름없었던 그날 열차는 중앙로역에 진입했고 그 순간 방화로 인한 화재가 시작되었다. 이는 마주오던 상행선 전동차와 역사 전체까지 화재를 유발시켰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전동차와 지하 1, 2층 대합실을 비롯한 역사 전체를 태워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사고는 192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48명이 부상했다. 이후에도 서울 지하철 7호선 추돌 사고, 1호선 종로 5가역 탈선 사고, 경인선 부평역 크레인 전복 사고 등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지하철의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그 위치와 구조상 사고 현장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아 시민들의 위기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울 메트로에서는 지하철 내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별도의 팀을 운영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저희가 서비스를 시행 중인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성추행, 안내방송, 냉난방, 시설물, 질서저해, 환경민원 등의 민원을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 같은 경우는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터치만으로 5초 만에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고 또 바로 현장에 있는 보안관에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빠른 범인 검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지하철역들과 그 안을 오고 가며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 우리는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보내고 있는 서울 시민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이 시간들을 과연 얼마나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보통 맨날 이동하면은 핸드폰만 보고 다른 걸 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시간에 뭘 할지 몰라서 좀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을 울리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지하철 공연. 요즘 지하철 내에선 이 같은 연주나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잠깐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연. 교통수단에서 지하철은 이제 문화 공간으로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가 반가운 것. 이로 인해 익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생기가 돋아나고 팍팍한 일상에 잠시나마 위로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마른 시대에 살면서 음악을 듣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갑자기 또 감수성이 약간 좀 풍부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더 밝은 분위기였으면 좋겠고요. 이런 배경 같은 것도 조금 더 색다르게 또 환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또 보기에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또 저희 애기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자극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만큼이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울 시내버스 7,500대 중 약 3,000대에는 버스 안에서 각종 영상이나 광고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달리는 버스 역시 새로운 수단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한 시내버스. 과연 버스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접 버스에 올라 같이 달려보기로 했다. 차고지를 빠져나가는 버스 안. 차 앞쪽에 달린 모니터에서는 짧은 영상이 계속 바뀌며 나오고 있었는데 이 모니터를 통해 시민들은 실시간 뉴스나 예술작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었다. 보통 버스 안에선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새롭게 등장한 TV 덕분에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버스 안에서 뭐 다른 것보다도 뉴스 자막으로만 뉴스를 보니까 우리한테는 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좋아요. 토막 뉴스지만 잠깐이라도 좋다고. 예전에 없을 때는 핸드폰만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그랬는데 TV 생기니까 볼 때도 있고 가면서 이동하면서 심심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도 좀 덜 보게 되고 그냥 계속 무료하지 않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를 달리며 계속해서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는 버스. 서울시가 공개한 지난해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 수치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 평균 1,1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발이 이제는 달리는 문화 공간으로, 달리는 미디어로 우리 생활에 보다 더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재빠르게 읽고 대중교통 미디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다. 이동성만큼이나 뛰어난 대중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에 모니터를 설치해 광고나 정보를 내보내자는 생각도 그런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달리는 버스 안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 중앙에 이제 송출 시스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치 기반 광고 시스템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버스마다 달려있는 이 모니터 안에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하고 이 모니터 위치, 그러니까 버스 위치를 잡을 수 있는 GPS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원거리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주고받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버스길에 출근하면서 메이크업하기, 뭐 5분 만에 메이크업하기 이런 팁 같은 것들을 혹시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만 펼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몫이다. 인포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너무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가는 것도 조금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는데,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 뉴스 말고 사람들이 한 번쯤 보면서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킬링타임 콘텐츠 말고 잠깐씩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조금 답답하고 짜증날 때 보면서 그냥 잠깐 머리 식히면서 웃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포화 상태인 도로의 통행량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한 단거리 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최근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배기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공공교통수단으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국내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도입돼 많은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주고 있다. 처음에 자전거 2,000대와 대요소 150곳으로 출발한 따릉이는 이제 도입 후 6개월을 맞았는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했었는데 지금 뭐 시범하고 저 1년 됐어요. 연간으로 계속 끊고 있어요. 저는 광화문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광화문은 이제 되게 많아요. 보관하는 데도 많고 대여소가 많아서 좋은데, 그래서 단거리에 뭐 걸어 다닐 때도 그냥 자전거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 걸어가기 애매한데 뭐 차도 없고 이런데 딱 좋아요. 그걸로는 딱 좋아요. 따릉이는 서울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 거주단지 밀집 지역, 사무실 업무지구 등 서울 4대 문안, 신촌, 상암동, 여의도, 성수동 5개 지역의 150여 개 대요소에서 24시간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재 5만 7천여 명이 가입을 했으며 시민들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따릉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을 한다. 근처의 대여소를 확인한 후 자전거 대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결제는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 하루 이용 시 요금은 1,000원이며 1년 정기권은 3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용권을 끊어 언제든 대여,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쉬운 것도 장점이다.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도보나 지금 걷기는 멀고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까지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그 이동들을 보다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중교통과 어떤 집에서 대중교통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수단으로 역할을 하면서 어떤 교통의 효율성 측면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집에서 대중교통까지 또 다른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 따릉이의 평균 이용 시간은 26분이며 이동 거리는 3km로 단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따릉이를 5,600대, 대여소는 45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 버스, 지하철, 자전거까지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 하나씩 세분화되어 있는 교통수단들.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수단들도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이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초로 전 세계 자동차와 정보기술 업체에서 뜨겁게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까운 미래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 중 하나이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무인 자동차 시대를 열어줄 것이고, 이런 무인 자동차 기술은 지금의 다양한 대중교통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그래서 이제 운전자의 그 개입 없이 차량들이 알아서 운행을 하는 어떤 뭐 그런 시스템에서 차량들이 다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먼 미래에는 우리가 항상 그 SF영에서 보는 것처럼 차량들이 좀 이제 도로가 아닌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미래 교통수단이 곧 현실이 되고, 이제 사람들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바로 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이른바 도어투도어 시스템의 교통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발이지. 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니까 발이지. 너무 고맙지 뭐. 살면서 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저한테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시민들의 발이며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며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이동성의 자유를 가져온 교통수단. 앞으로의 교통 환경은 장소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많은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을 최대한 지키면서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고리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